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아, 내 커리어는 여기서 끊기는 거구나. 뭐, 사회와는 멀어지게 되는구나.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희생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 보니까요. 이런 역할에 압도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온전히 이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부모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감이 되게 과도해질 때도 당연히 이제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이 작은 생명체를 진짜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 불안감이 이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적인 이런 시간, 아이하고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희생이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당연히 이제 올라올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시간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시간을 조금 견뎌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이거를 자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근데 사실은 가치가 있는 곳에만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기에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일들,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가치라고 프레임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제 수동적인 것에서 조금 더 능동적이어지고 담대해져요. 내가 기꺼이 이 가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내가 수용해 보겠다라는 이런 담대함이랑 용기가 좀 생기기 때문에 기꺼이 좀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고 내가 조금 더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양육을 안 해봤잖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양육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작가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부모님들 보면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많이 희생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방송에서. 근데 당연히 애를 키우는 양육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기도 한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어떤 자식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독립적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이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그런 무의식을 심어주게 되면 아이는 나도 모르게 부모가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키웠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심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는 부모를 어떤 불행하게 한 존재다 이런 무의식이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확장이 되면 나는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다 라는 무의식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회에 일으킨 여러 가지 무리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합리화와 명분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무의식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그런 무의식을 심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양육이라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양육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부모라면, 엄마라면 자식을 행복하게 키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당연한 거를 희생으로 생각하는 건 되게 안 좋은 프레임을 자식에게 심어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제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안 키워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힘들더라도 자식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자식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물론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괴로움도 있지만은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녀와 나의 그런 관계나 거리도 정말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런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어떤 결과가 아니고 그냥 그 과정 자체의 의미가 있고 성장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 자체를 그냥 그 순간순간 이렇게 누리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좀 건강하게 우리가 아이랑 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자녀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자녀를 키워감으로써 좀
엄마가 되었을 때 얻을 것, 뭐 긍정적인 거 조금 더 느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이랑 살아가는 시간이 이제 주어졌잖아요. 아이를 만나고 나서.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나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승이라고 바라보면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아이를 보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보면서 아, 어쩌면 이 아이가 더 비판단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좀 느껴요. 당연히 인내의 시간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성숙의 시간들도 저에게 이제 많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좀 떠나서 저한테 가장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저 앞에 그런 수식어들, 뭐 교사든 뭐 박사든 연구자든 이런 수식어를 전부 다 떼고 그냥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고, 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이제 막 값비싼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좋은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좀 힘든 날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 힘든 상황에서 아,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 엄마였다면 이런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헤쳐나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내면의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앞에 이런 모든 것들 다 떼고 그냥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것을 요즘 많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선택들도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선택을 했다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 세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뭐 하나를 할 때도 조금 더 미래의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조금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선택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다. 근데 작가님께서도 매번 해주시는 말씀이랑 딱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우리 엄마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아. 내가 저번 영상 때 네. 우리나라 교육에 정말 필요한 교육 과정이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경제하고, 그다음에 관계하고, 의학이랑, 그리고 행복학. 이 4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관계학 중에 하나가 엄마학이라는 게 있거든. 엄마학이라는 과목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적어도 우리 대학생들, 특히 여대생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으로 알려준다면 우리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도 물론 엄마로서 처음 인생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엄마로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학이라는 것은 그냥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하지만은 이걸 먼저 배우게 되면 실수를 정말 줄일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공감합니다. 진짜 요즘에 또 아빠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진짜 부모학으로 이렇게 생애 초기에 이런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다면 너무 의미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이 다른 이유는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식은 엄마의 거울이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유전자가 그대로 자식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주는 무의식을 가장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아, 내 마음에 이런 무의식이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반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내 마음에 어떤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들, 그 상처받고 치유되지 못한 기억들, 그리고 치유되지 않고 방치된 그런 무의식의 관념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가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내면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내면 아이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그 자식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식이 없었으면 오히려 그런 알아차림의 시간이 없었을 건데 네. 자식이 나타남으로써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자극과 반응의 그 갭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의 좀비고 파블로프의 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의식에 시키는 대로 우리는 침을 흘리는데 침을 흘리는 행동 자체만 가지고 아 나 침을 흘리고 있구나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자극이 종만 치면 침을 흘리기 때문에. 근데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아 내가 침을 흘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자극과 반응의 그 간격을 더 키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자식을 양육하는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식을 만나고 나서 아 정말 두 번째 좀 성숙의 이런 시간이 열리는구나라고 좀 감히 생각해 보게 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 보면은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초반에 키우게 되면은 거의 외부 활동이랑은 단절이 되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도 사회랑 단절된 것 같다 이런 글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사회적 교류가 많이 줄어드는 시기에 좀 집에서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이제 그 시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회적인 단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육아의 시기가 심적으로 약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집에서 이렇게 단둘이 놓여져 있는 시간들이 이제 반드시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공통분모가 관계들에서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그런 단절된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굉장히 외로웠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요즘은 아빠가 휴직 가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엄마가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별을 다 떠나서 아마 이 시기를 견디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때 뭔가 막 더 해야 되는 이런 마음 공부보다 저는 이 시기를 조금 더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면 사실 되게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나와의 관계거든요. 나 자신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걸 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관계는 좀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조금 고독하고 외로운 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에서 좀 가장 힘든 거를 느끼는지 어떤 것에서 그래도 조금 힘이 나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좀 못 참게 불안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해보고 알아차려보고 필요하다면 좀 기록을 해본다면 정말 이런 시기가 조금 흔치 않거든요. 정말 되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되게 외롭고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나를 스스로 조금 관찰해보고 알아가는 그 연습이 되어 있으면 나와의 관계가 조금 단단해지면 나중에 사회로 나갈 때 굉장히 좀 큰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시기에 저는 제가 되게 단 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밀크티가 어느 순간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막 돌보다 잠깐 자는 시간에 그렇게 그 한 모금 마시면 되게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막 밀크티 그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막 냉장고에 이렇게 가득 넣어뒀다가 틈틈이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뭔가 이렇게 글쓰기가 저한테 되게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열심히 이제 막 책 작업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굉장히 저와의 관계를 좀 단단하게 쌓아갔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로운 시기에 있는 엄마 그리고 아빠들이 나와의 관계도 조금 한번 되돌아보고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우리가 관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세상과의 관계가 있고 타인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이라는 게 늘 밖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데 나를 바라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세상을 잘 알고 타인을 잘 알지만 나를 가장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나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나를 관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고독의 시간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
그래서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파스칼이 팡세에 쓴 이야기인데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고독의 시간을 우리 인간은 고독의 어떤 부정적 감정을 담아가지고 외로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기 때문에 고독은 불편하고 불행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고독의 시간은 굉장히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나를 알아차릴 수 있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고독의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즐기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삶의 기본기, 독서, 운동, 명상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고독할 때 가장 효율이 높아. 다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잖아. 명상도 혼자 있을 때 하고 독서도 혼자 있을 때 하고 운동도 혼자 조깅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고독의 시간을 굉장히 잘 즐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하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고독의 시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 와중에 스스로를 좀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